대립은 격렬했다. 철거하려는 자와 대책 없인 철거되지 않으려는 주민들 사이엔 늘 폭력이 난무했다. 가지지 못한 자, 그들의 저항은 몸으로 맞서는 길뿐이었다. 폭력이라는 공포와에 목숨을 내건 씨름이었다. 어린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대피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어떡해요, 어린애들. 나쁜 놈들. 어떡해요. 형제처럼 살던 사람들을 서로 원수를 만들고 인간의 본성마저 파괴시키고 개발을 해서 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경찰은 방관했다. 그것이 폭력 철거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었다. 지난 30여 년간 수없이 주택정책이 바뀌고 수많은 불량주택지구가 아파트 단지로 단장됐다. 그러나 도시 필민들은 철거민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됐다. 서울의 얼굴이 달라진 30여 년의 세월 동안 도시 빈 위에 드리워진 그늘은 거쳐지지 않은 것이다. 한강을 내려다보며 아트값이 치솟고 있는 서울 도원동. 그러나 4년 전 그곳에선 건장하던 한 청년의 생을 바꾸어 놓은 폭력적인 철거가 있었다. 1200가구의 세입자 가운데 마지막까지 강제 철거에 반대한 세입자는 35가구. 철탑 망루에 갇힌 그들에겐 5시간에 걸쳐 물대포가 쏟아부어졌다. (28일간의) 고립에 지친 세입자들을 향한 살인민 진압이었다. 마침내 망루엔 특공대로 불리는 10여 명의 철거반원들이 투입됐다. 주변엔 경찰병력과 특수진압대, 건설사 직원 등 1,500여 명이 후이고 있었다. 도원동 세입자들의 요구는 순환식 재개발, 영구 임대 아파트를 짓고 공사 기간 동안에 살 가수용 단지를 보장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3년여에 걸친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여자 주동자한테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무슨 거 프레자리로 잡았어요. 박씨가 전신에 화상을 입으면서 세입자들의 철거 반대 투쟁이 진압되기 20여일 전. 망루의 주민들은 이미 단전과 단수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웃들은 망루의 세입자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 철거반원들의 봉쇄를 뚫어야 했고 그들에겐 무자비한 폭력이 휘둘러졌다. 그때 일행에서 뒤처졌던 한 사람이 청년 박씨였다. 나머지 철거민들을 막기 위해 쳐진 철벽 바로 안쪽. 그는 화염 방석에서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심하게 맞고 실신한 뒤였다.
172cm 키의 건강하던 청년 박씨. 화상은 그의 온몸을 녹여뜨렸고 손가락 8개를 잘라내야 한다. 살 수 있는 확률은 20% 이하로 진단된다. 화기는 입안으로까지 타고 들어가 폐장애를 일으켰고 전신엔 2, 3도 화상 40%, 전신 활동은 불가능했다. 진짜 눈 뜨고는 못 보죠. 불고기 같아요. 그냥 무슨 짐승을 막 그냥 꼬실러 놓은 그런 상태예요.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불을 붙여버렸는지 덩어리 부분은 안 탔어요. 처음에는 코끝이, 코가 까맣게 다 타고 부서지더라고요. 코끝이. 그래서 얼굴이 많이 다쳤구나 했는데, 제일 심한 것이 이제 손이더라고요. 팔 양쪽 이제. 정말 그냥 죽지 못하니까, 자살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침대에 묶여서 누워있는 거죠. 뒤처졌던 또 한 사람은 철거 반원들의 막사에서 발견됐다. 이미 심한 구타로 온몸이 골절된 이범희 할아버지였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안이 침대에 누워있는데, 비닐봉지로 머리를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받치고 있더라고요. 피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 머리에서.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머리가 심하게 다쳤나 보다 했는데, 온몸이 골절을 당하고, 그러면 뼈가 대퇴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허벅지부터 무릎팍까지 짧은 뼈 사이가 8동가리나 나게, 뼈가 8동가리나 나게 그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철거의 제구반은 주민들에게만 돌아갔다. 100여 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12명이 구속됐다. 철거 반원들의 폭력 사실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강제 철거가 본격화된 것은 60년대. 드러난 이농민들로 서울 시내의 불법 무허가 주택이 전체의 38%에 달하던 때였다. 도심의 빈민들은 시외곽에 집단으로 강제 이주됐다. 대부분 임야나 하천 주변 등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비주거용지였다. 무허가 주택이 늘어섰던 대표적인 지역이 청계천 일대였다. 그러나 61년 복개공사가 시작되면서 청계천대는 도심 정비를 위한 대대적인 철거가 시작됐다. 청계천 등지의 철거민 12만 명이 보내진 곳은 지금의 성남, 경기도 광주군이었다. 철거민 50만 명을 수용할 광주 대단지였다. 그러나 당시의 광주는 도로나 배수시설이 전혀 없는 흙무지였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스스로 먹고 살 것이 생길 것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20평씩 강제 분양한 것이다. 그러나 광주 대단지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거대한 난민촌이 되어갔다. 난 텐트가 10개, 20개는 봤어도 텐트가 1000개, 10,000개 그런 거 못 봤어요. 20만 명을 수용하는 텐트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여튼 목사라 그래서 찾아오는 게 시체가 죽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시체를 처리 못하니까 목사님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첫날 가서 도주니까 레노 가지고 있는데 옷 입은 대로 여러 가지 있는 거야. 사흘 됐다 여러 가지 있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인들 들고 내려가서 이제 니아가를 넣어서 이제 시체 처리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시체는 전 목사한테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며칠 주문이 들어오니 내가 이 기백회를 실제 그러니까 굶어 죽는다면 하루에도 몇 명씩? 굶어 되는 거지. 넓은 데 다 나갈 수 없고 내게 보고되는 게 그런 거야. 새 이주자들에겐 생계를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15만 명에 달하는 기아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한산성 올라가서 집 캐는 사람들, 그러니까 풀뿌리들을 찾아서 파먹고, 그 닭 사료, 그러니까 그 강냉이 가루하고 밀기울이라고 그러죠. 그 껍질 벗긴 거, 그런 거에 섞여놓은 사료가 있었는데, 그걸로 죽을 끓여 먹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처음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 해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는. 아무리 철거맨이지만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실어다가 쓰레기 버려야 될게 버려버린 겁니다. 71년 8월 마침내 광주대단지에선 이른바 밀란이 일어났다. 3만여 명의 국민이 긴급 구호 대책 등을 요구하며 6시간에 걸친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이다. 더욱이 전매입자들이 늘자 서울시가 평당 2,000원 하던 땅값을 8배까지 올리고 12달 안에 일시불 상환하라고 통과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서울 도심 분비를 목표로 무리하게 광주 대단지 건설을 추진했던 인물은 김현옥 시장. 뒤를 이은 양택식 시장은 주민 면담을 기피해 시위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정책이 무리하게 강행이 됐지요. 준비가 약하고요. 준비가 약하고 정책이 실천이 앞서가지고 무리가 있었지요. 도시 정비 차원에서 좋은 뜻인데 그게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근데 후퇴를 할 수 없고 이래서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밤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고 어둠 때 도저히 천막을 잘 당기고 가진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걸로 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죠. 광주 대단지 건설은 경영사업으로 명명됐었다. 애초 개발 이익에만 골몰한 것이다. 사건 후 광주 대단지는 성남시로 승격됐지만 많은 철거민들은 다시 서울의 빈민으로 되돌아갔다. 77년 4명의 철거 반원을 살해한 박흥숙 사건은 강제 철거가 낳은 비극의 한 예였다. 사제총까지 지니고 있던 무등산 타잔으로 언론은 박흥숙을 엽기적인 살인마로 몰아갔지만 빈민들에게 지상의 집 한 칸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간과됐다. 광주 무등산의 덕산골. 그것엔 박흥숙이 15살 때 흩어진 가족과 모여 살기 위해 60여일 동안 굶주리며 지은 집이 있었다. 그 집은 불탔고 혁분 끝에 범행을 저지른 박흥숙은 사형됐다. 도시 빈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50년대. 전쟁으로 집을 잃거나 월남한 사람들이 빈 땅에 가만히 집과 움막들을 세우면서부터였다. 60년대 이후 저국가 정책은 도시 빈민을 확대시켰다. 농촌에서 쫓겨난 인원민이 서울에만 450만 명. 산기슭과 하천변엔 무허가 주택이 들어갔고 70년대인 달동네라 불리는 집단 판자촌이 생겨났다. 경제지수가 높아지면서 철거의 대상이 된 그들, 도시빈. 그러나 그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며 근대화의 가장 기초를 제공한 이들이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83년에야 나왔다. 대량으로 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목동 계획이었다. 정부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개발을 추진하는 최초의 공영개발 방식이었다. 그러나 한 달이 못 가 서민단지 계획은 고급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채권 입찰제까지 등장해 특이의 장이 돼갔다. 공공성은 없이 수익성만 따지는 사업이었다. 언론조차 외면한 5공화국 하에서 3만여 명의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다. 100여 차례에 이르는 시위로 30여 명이 죽거나 다쳤지만
그 결과로 허울 뿐인 공영 개발은 폐기됐다. 그 첫째는 공공의 자본 투여하는 것보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게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그 도심에 있는 그 빈민 지역들을 철거할 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목동 철거 투쟁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게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의 주체가 정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민들의 슬로건이 반정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새로 등장한 것은 합동 재개발이었다. 가옥주들은 땅을 내놓고 건설사는 돈을 대는 방법으로 정부로선 재정과 정치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대표적인 곳이 상계동이었다. 자식 쫓아내기더라. 자식 쫓아내라. 이라 부르고 저기더라. 주민들은 이미 담동과 청계천에서 철거되어간 사람들이었다. 학교가 어디가 있냐? 학교가 살림은 그나마 어쩌다 줬어. 안 살림 그런 거 필요 하나 없어요. 우리 몸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철거 과정에선 오동근 어린이 등 4사람이 사망했다. 88 올림픽을 앞두고 상계동 철거는 보다 강하게 몰아붙여졌다. 성화가 지나는 길목이라는 이유로 사당동과 창신동, 그리고 도남동과 동서문동 등에서도 폭력적인 철거가 이어졌다. 그러나 화려한 올림픽의 풍파래 속에 그들을 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공포 속에서도 제 소중한 장난감을 챙기던 7살 친애의 가족은 이제 시흥의 비닐하우스로 밀려나 살고 있다.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도 그때만 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거기 누워 있는 애를 가지고 막 칼로 막 난도질 막 깡패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찌르고 텐트에 찌르고 뭐 우리 걔를 이제 끌고 막 온 사방 애 끌고 다니고 그랬어요. 뭐 지나가다도 우리 엄마 정경이다 하고 뭐 이제 포크랭이 막 보면 포크랭이다 소리 지르고 차에서 가다가도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 정도로 이제 공포에 떨면서 애들이 그러면 살았죠. 상계동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즈음 재개발 지역은 계획에 비해 2년 새 3배가 늘었다. 합동 재개발이 주는 엄청난 수익 때문이었다. 상계동 173번지만 해도 건설사의 정상 이유는 공사 수익 135억 원. 그러나 토지 불화와 분양 이익으로 순이익은 26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산출된다. 재개발에 막대한 이익은 폭력 철거를 부추겼다. 전농동에선 방화가 이어지기도 했다. 어린애들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대피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철거를 막기 위해 쌓아놓은 폐타이어에 불을 질러 주민들을 고립시키기도 했고, 주민들이 농성 중이던 철탑 밑에 폐타이어를 쌓아 불을 지르기도 했다. 연기로 주민들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었지만 불길은 5층 높이의 철탑 위로 곧바로 치솟았다. 그때 두 아이의 엄마 박순덕 씨가 1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방차도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호수가 다 빼놓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었고, 뭐 구급차도 와 있었고. 근데 불이 났을 때는 오지 않았나요? 불이 났어도 불 소화기가 되질 않았어요. 물 뿜질 않았어요. 가만히 그러면? 네,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네, 14개인가 막혔어요. 14개 막히고 철사를. 철탑에서 뛰어내렸던 김용인 씨 역시 몸에 14개의 철심을 박아야 할 만큼 크게 다쳤다. 그의 부인은 23명의 이웃과 함께 구속됐다. 어떻게 되신 거라고요? 여기 이제 깨져가지고 이제 세 조각 났었어요. 세 조각 나가지고 이제 핀 박아가지고 고정을 했었고. 그래서 움직이기가 지금 네, 움직이고. 이제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제일 급한 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분쇄가 돼버렸었거든요. 분쇄로 여기가 이제 분쇄가 돼버렸었죠. 이제. 1200여 세대가 철거된 행당동에선 철거 바람들의 대낮 성추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과
철거 용역사 사장이 함께 있는 자리였다. 철거 반원들은 이미 안취 상태였다. 대제 주민은 대부분 부녀자들. 철거 반원들은 자신들이 옷을 벗고 희롱하면 여성 주민들이 자신들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지역의 경험을 통해 지식하고 있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안 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장면이 너무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들은 그냥 다 쓰러지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용역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그걸 놀래니까 더 이게 의기양양해갖고 그래?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그냥 다 후딱후딱 걷는 거예요. 화끈화끈해서 그 상황을 몰라서 해갖고 나중에 사람들이 물렸어 맞았어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이빨짝이 나왔고 피가 나왔어요. 젖이. 우리 애기 아빠가 어디 보자고 그래도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여기 애기가 젖을 안 먹을 때 그때만 찌고 가슴이 아팠어요. 냄새 때문에 못 먹어요. 바지까지 이만큼 벗겨가지고 이만큼 팬티만 입었어요. 심하면은 이제 나 저기서 지냈는데 한번 찾아와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저희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비추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신랑 분명히 떠나자 이렇게 귀천이도 떠나자는 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번도 이렇게 비춰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성추행이라든가 뭐 아니면 밤에 그 갑자기 막 그 치안처럼 해갖고 덮쳐갖고 그런 일까지 해갖고 90년대 중반 재개발이 진행된 곳은 160여 곳. 당시 성추행은 폭력 처리의 단골 메뉴였다. 아랫돌이 그 부분에 이렇게 넣어. 봉천동에선 철거 반원이 주민의 아랫도리를 벗기고 연탄재를 집어넣기도 했다. 쪽에서 연탄재를 제 아랫도리를 벗기고 연탄재를 집어였어요. 이구서는 이제 막 집 밟으니까 연탄재가 모래처럼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손으로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심중을 제 마음을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어느 게 아까 이게 폭력의 방법은 다양했다. 정릉에선 상식을 넘어선 심리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찍어가지고 지금 손가락이 막바지 철거에 장애인들이 동원된 것이다. 주민들로선 그들과의 몸싸움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엔 분명 여느 철거 현장과는 다른 장벽이 있었다. 낮 동안의 대립은 밤에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졌다. 혐오감과 공포의 전쟁이었다. 저녁에 꼼꼼하게 수도기가 이제 집집마다 이제 막 방으로 던지는 거예요. 사무실에 던지고 그 지붕을 깨뜨리고 그리 던지고 이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이 방자리 속, 이 자리 속으로 이제 부더기가 기어 들어가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날까지도 그걸 막 약하고 쓸어내고 이렇게. 제일 끔찍했던 게 장애인들 붙여가지고는 우리 가운데다 몰아놓고 폭력을 쪼개요. 그게 제일 끔찍해요. 그냥 여자들 왜 복판에 앉혀놓고 가사로 딱 던져가지고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욕을 하느나 가르침을 안 됐나, 이 땅에 있는 그걸 갖다가 찾기 형태를 하느나, 아주 제일 끔찍한 게 그거예요. 제일 끔찍한 게. 아주. 고문을 받아도 그렇게 고문은 못 받을 거예요. 그러나 장애인 철거 반원들은 일용직 경비로 고용된 영세민들이었다. 당시의 일당이 17,000원인데 비해 그들은 5만 원에 고용됐다. 그들로선 마다할 일자리가 아니었다. 우리가 일당을 5만 원을 받을 정도가 되면은 10만 원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들이 잘났다고 그 일당을 좀 넣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일이 잘 되고 하다못해 장애인이라는 어떤 그 홍보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다 보면은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장애인들 일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어디 현장 이렇게 해서 그런 또 희망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생존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그것을 일을 했었는데 생각과는 좀 틀리더라고요. 철거민과 영세장애인 모두에게 장애라는 약점을 악용했을 만큼 80년대 중반 이후의 강제철거엔 폭력의 갖은 수법이 동원됐다. 철거 현장은 폭력지대나 다름없었다. 강제철거를 통해 한국은 80년대 세계적인 비인권국으로 꼽혔다. 한국의 현실은 유엔이 강제철거의 인권 침해성을 고발하는 큰 계기였다. 철거 전문 업체들의 목표는 오로지 조속한 철거다. 그것이 건설사와 재개발 조합의 수익성을 높이고 세입자들에게 돌아갈 임대 아파트 수를 최대한 줄이는 길이다. 용역비가 30억, 70억까지 지출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립본도 사스미 칼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옆구리 찌르고 민간인도 찔러가지고 이 허벅지를 찔리고 옆구리를 찔리고 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데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지들이 돈 벌 수 있는 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안 나가면 너희들 그냥 산채로 그냥 다 부숴버린다. 포크레인 갖다 그냥 지붕을 그냥 꽉 찍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면 노인분들은 또 이제 불안하잖아요. 계속 그러시면서 아우 나 이제 그만 살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좀 편하게 살다가 나 그냥 죽고 싶다고. 철거 반원들에겐 나무를 솎아내듯 세입자를 쫓아낼 지침이 하달됐다. 그들에겐 모든 지작물 철거는 물론 철거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넘겨져 폭력 철거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계약 조건상 철거가 늦어지면 용역업체의 손실로 이어져라. 빠른 철거가 관건이었다.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 1,000억에서 2,000억 규모의 공사 금액이 되는데 그 업체에서 그거를 마냥 그 사람들 편을 몇십 세대 편이 때문에 그 공사를 계속 딜레이 시킬 수는 없는 거죠. 철거가 늦어지면 그만큼 공기는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수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 건설 자체는 공기 단축이 원가 절감의 지름길이니까요. 가옥주와 세입자 간의 대립을 부각시킨 재개발엔 폭력을 막을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 조속한 철거만을 목표로 했던 제도 속엔 폭력이 잉태되어 있는 것이다. 법이 안 하고 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돈이면 만사가 해결됐으니까. 폭력 이런 사람들만 동원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거든요. 폭력배가 아니고 법적인 제재가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 가서 이사 안 가니까 밥 먹고 있으면 가서 상 내버리고 그냥 철거하고 그랬으니까. 그거야 사람들이 얘기할 때 폭력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 똥 싸고 오줌 쌀 때 걷어갖고 그냥 길거리에서 신문지로 그냥 하나 깔아놓고 그냥 하던 그 시절에 그 장소에 우리가 시설을 다 가서 제공을 해가지고 좌변기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할 수 있고 자가용 갖다가 차고에다 탁탁 쟁여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설 만들어줬으면 오히려 저한테 정부에서 표창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철거는 합법이고 그에 반대하는 건 불법이었다. 법에 근거한 철거. 그러나 거기엔 강제성과 폭력성이 있었다. 국가가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중립이 될 수 없었다. 가는 사람 두드러 맞고 죽어가도록 경찰도 모른 체 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거기에 나왔던 기동대장
경사적 입당되게 경사가 우리한테 새총 쏴요. 그 볼트 이쪽 볼트 그거 볼트 가지고 우리한테 새총을 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철거 현장에 가도 경찰들 뒤에서 사람 패고 쏘서 모른 척 하고 있어요. 한점 두드려 맞고 나면은 그때서 맞으면 그때서 말려가지고 끌고 나가요. 그게 경찰이에요 지금요. 경찰들이 오지요. 와서 줄로 딱 섰어도 뭐 우리들 맞고 이러는 건 말도 안 해요. 그건 뭐 취급도 안 해요. 예, 보고만 있지요. 그냥 뭐 와서 지키고 저만침 서서 뭐 녀석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 환각제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 없게 해서 내쫓는 그런 가장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런 악독한 짓을 하는데 경찰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데 저희들은 더 울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나 폭력이 난무하는 철거 현장에서 경찰은 제3자일 뿐이었다. 철거상의 폭력은 허가된 폭력이었다. 폭력을 기준인데 경찰이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겠죠. 그걸 믿으면 됩니까? 그런 사건을 방치할 수가 있나요? 안 됐지요. 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은 10% 미만. 특히 세입자의 재입주율은 1%를 밑돌았다. 재개발은 국가가 뒤로 물러서서 주민들을 삼터에서 내쫓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더라도 이 공공사업인 한에서는 공공의 책임이 여전히 남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이인허가나 가독권이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은 원래 사업의 방식이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없다라고 빼는 거죠. 삼터에 대한 대안 없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며 펼쳤던 철거 30년. 폭력 철거가 극심해진 80년대 이후 폭력은 가옥주와 세입자 간의 대립으로 비춰졌다. 입주권을 노린 세입자들의 부도덕성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안 없는 철거 속에 폭력에 대한 책임은 철거민 세입자들에게 돌아갔고 구속된 주민 수만도 300여 명에 이르렀다. 반면 우수한 원성을 샀던 한정역사는 무혐의 처리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낮은 임금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어쩌면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마을 달동네. 그들에게 달동네는 절망의 공간이 아닌 희망의 터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기대 살던 집과 이웃을 한꺼번에 잃었다. 이웃을 잃는다는 것은 더 깊은 곳의 상처가 됐다. 보리밥을 이 집에서 막 이렇게 다라이다 해가지고 와서 비벼가지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돗자리 하나 깔고 고기 구워서 보리밥 비벼서 먹고 너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 주인과 세입자하고 이제 그 갈라지면서 또 이제 뭐 싸우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제 소외가 되는 거예요. 밑에를 내려가도 손가락질하고 또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죠. 이제 사람의 본성마저 파괴를 시키고 서로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네가 죽어야 내가 이득을 본다. 가옥주들이 너희들을 내쫓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본다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정부하고 이 건설회사하고 조합을 사주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원수같이 돼버리는 거. 어제 이웃 사촌이 재개발이 되면서 오늘은 원수처럼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서글픔이 제일 크지요. 이주비를 받게 됐다지만 주변 세값은 덩달아 뛰었다. 그들은 또 멀리 값싼 지역을 찾아 예비 철거민이 되었다. 달동네가 아파트로 변하는 사이 어린 희망들은 폭력과 폐허 그리고 부모 세대의 무기력을 맛보아야 했다.
마을이 무너져 내린 자리, 이웃이 흩어져 떠난 자리에서도 어른들은 가난 앞에 비굴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들에게 펼쳐진 현실의 가난은 무섭고 황폐한 것이었다. 건집 주고 새집 받는다는 꿈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은 주를 위한다. 하소연도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이 10여 명. 10년대 중반 이후에만도 폭력 철거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2명이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도시 빈민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정부가 주목하는 철거 대상 지역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20년 전 농촌을 떠나온 박상묵 씨는 연평교 다리밑과 용산시장, 가락동을 전전하다 이곳 비닐하우스 촌으로 왔다. 몇 번 당황하신 거예요? 3번 당한 거죠, 3번. 용산 있을 때도 거기에 판잣집 진짜 돈 억지로 그때 한 12만원인가 주고 사가지고 들어갔다가 그것도 맞았지. 또 여기 와서 해밀 아파트 그것도 짓는데 그냥 없는 돈 있는 돈 그냥 해가지고 몇만원 주고 몇십만원 들여서 졌는데 그것도 철거당했지. 이제 여기 와서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하우스로 쳐가지고 돈이 제일 싸게 맥히니까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하도 그런 걸 겪어보니까 인제는 갈 데도 없고 여기다 묻어놓으면은 그냥 이게 내 묘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나갈래 나갈 자리도 없고 그렇다고 뭐 벌어놓은 돈 없고 지금 아마 우리 주민들 한 90%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재개발 후에도 무허가 주택들은 남았다. 일자리를 떠날 수 없는 도시 빈민이 재개발이 완료된 곳에도 33%. 그들을 외면한 대놓는 재개발의 결과다. 폭력과 방화로 얼룩졌던 전농동엔 3동의 임대아파트가 추모비와 함께 있다. 마지막까지 남아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다 늦었던 고 박순덕 씨. 처음 세입자들은 자신들에게도 주거권이라는 권리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철거가 무서워서 싸웠고 싸우면서 공포를 이겨냈다. 그리고 그 의지 위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상표를 세웠다. 근데 저희들이 워낙 완강히 그걸 거부를 했었고 심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계동이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런 아파트를 얻을 수가 없었나. 진짜 이렇게 싸워야지만이 이런 아파트라도 주나.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들이 모든 것을 철거해 가는 동안에도 철거지 않은 것이 있었다. 남은 사람들의 삶의 의지였다. 용인시 구갈 지역의 한 판잣집. 토지공사가 약속했던 가수용단지가 철거되고 임대아파트가 취소했지만 오로지 한 세대 고천만 시내가 남아 그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 따낸 가수용단지와 임대아파트였나. 토지공사와 용인시, 건설사는 함께 공증까지 한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남한 내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투쟁을 지금까지 혼자 남아서 싸우고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에 이런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분명히
철거 및 원거주민들이 생활권이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가 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정말 그 뼈를 묵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물러서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 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 철거민들이 지금 이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주거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운 게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싸워왔죠. 쭉 싸워오면서 결국 이제 순환식 개발에 근거한 가수용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이제 임대주택도 어쨌든 제도화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국가는 이 문제를 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정부는 이제 순환식 개발을 제도화할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증문서, 그러니까 가수용과 임대주택을 받아낸 공증문서가 이제 제도화하는데 밑거름이 되겠죠. 고철만 씨는 석 달째 철거 위협 속에 서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수원 등지에서 철거를 당하고 끝내 가수용 단지를 얻어낸 이웃들이 이교대 순찰을 돌며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몸으로 깨달은 이웃들이었다.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폭력 철거 30년. 무허가 주택에 대한 수많은 정책 속에서도 아직 대한민국의 도시 빈민은 뚜렷한 주거권이랄 게 없다. 도시 빈민은 재생산되고 있고 또 어느 곳은가는 그들에 대한 폭력 철거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79개소, 재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곳이 39개소.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도시 빈민들이 밀려난 자리엔 집값만이 치솟고 있다.